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32번째 이야기. 그를 잡아둘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구나. 방금 연암에서 파발마가 왔습니다. 조홍 장군이 유벽과 공도에게 패하여 후퇴하고 있답니다. 원군을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연암지방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도적대를 모조리 소탕하겠습니다. 다음날 우궁, 악진을 부장으로 삼은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연암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암에 도착한 관우는 오래된 절에 진영을 세워 군사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 수상한 놈이 있어서 잡아왔습니다. 아니, 송건이 아닌가. 연암 땅을 떠돌던 중에 다행히 유벽이 거두어 주어 그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관공께서는 어찌 조조에게 가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황숙의 두 부인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관우는 송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송공께서는 혹시 유비 형님의 소식을 아시오? 유공은 지금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공도와 유벽은 내일 싸움에서 패하는 척하며 달아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허도에서 두 부인을 모시고 와서 원소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유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미리 이야기된 대로 공도와 유벽의 군사들은 퇴각을 하게 되고 관우가 공도와 유벽의 군사를 뒤쫓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쉽게 연암을 평정하고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관우는 비밀 유지를 위하여 유비의 부인들에게 유비의 현황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관우의 부장으로 연암에 함께 갔던 우금도 유비가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금은 이 일을 조조에게 알렸습니다. 얼마 후 조조는 장교를 보내 관우의 속마음을 떠보게 했습니다. 유공과 관 장군의 우애를 저와 관 장군과의 교분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대와 나는 친구일 뿐이오. 그러나 황숙과 나는 형제간이오. 게다가 군주와 신하의 의까지 더했으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관 장군은 유공을 찾아 아북으로 떠날 것입니까? 나는 형님과 맺은 맹세를 깰 수 없소이다. 장윤은 승상부로 돌아와 조조에게 관우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를 잡아둘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관우가 하직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나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관우에게 유비의 편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네와 나는 또온 결의를 맺은 형제 사이였네. 그러나 이제 옛 맹세는 잊혀진 듯하니 그대가 그곳에서 부귀를 누리고 싶다면 그대에게 이 비의 목을 바치겠네. 유공께서 귀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러 왔습니다. 내가 답장을 써 두었으니 이것을 먼저 형님께 전해주시오. 난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한 뒤에 두 형수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소. 진진이 허도를 떠나자 관우는 감히 부인에게 유비의 서찰이 왔다는 것을 알린 후 승상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문 앞에 방문객을 금하는 피객패를 내걸고 관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피객패가 관우의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PRP, 손객, 패패. 하객패는 손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걸어놓는 패입니다. 조조가 계속해서 피객패를 내걸자 관우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비밀리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관우는 조조에게 편지를 남기고 유비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관우를 쫓아가 죽여야 된다는 가신들의 이야기를 조조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장요 장군, 내가 시내에 있는 작별을 하고 싶으니 먼저 관우를 뒤쫓아가. 내가 전송하러 나갈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전해 주시오. 장윤은 조조의 뜻을 관우에게 전하기 위해 급하게 말을 달렸습니다. 조조 또한 관우에게 작별해 줄 선물로 노저와 점포를 준비한 후에 부하 장수 수십 명만을 이끌고 장효의 뒤를 따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관공이 먼 길을 떠나는데 불편이 있을까 싶어 약간의 노저를 전해 주기 위해서요. 그동안 승상으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디 이 황금은 다른 공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럼 여기 공을 위해 비단 점포를 한 벌 가져왔으니 이것만은 나의 정표로서 받아주시오. 승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배울 날을 기약하며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잃은 것이 모내 아쉬웠지만 허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관우는 마차 행렬을 뒤쫓았으나 마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산적 패거리가 관우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양양 사람으로 묘하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떠돌다 보니 산보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패거리 중 두원이라는 자가 조금 전에 두 부인이 탄 수레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수레를 너희들이 끌고 갔다는 말이냐? 저는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황숙의 부인들인 것을 알고 산 아래로 모시려고 했지만 두원이란 자가 흉측한 속셈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놈을 죽였습니다. 두원의 목을 바쳐 죄를 빌고자 합니다.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부인의 수레를 호위하며 내려왔습니다. 관우는 수레를 보자 엎드려 절하며 형수들에게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관우는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준 산적 두목요하와 후위를 기약하고 다시 두 형수님이 탄 수레를 이끌었습니다. 늦은 밤 묵을 곳을 찾던 관우는 호화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실은 제 자식이 지금 평양태수 왕식의 종사관으로 있습니다. 장군께서 그 곳을 지나신다면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하고 싶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곳을 지나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호화 노인의 환대로 유비의 두 부인과 관우는 편안하게 하룻밤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우는 호화 노인의 편지를 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낙양으로 향하는 관우의 앞길에는 5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우 일행은 낙양에 이르는 첫 관문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동령관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동령관의 수비대장 공수는 승상이 허락했다는 관우의 말을 믿지 않고 관우를 막아서게 됩니다. 정녕 우리를 보낼 수 없단 말인가? 그대가 혼자라는 것을 잊었어. 나에게는 5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어. 그대는 결코 이곳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관우는 공수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동령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낙양성은 낙양태수 한복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를 잡을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계책인가? 성문 입구에 울타리를 치고 그 뒤에 궁수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제가 군사들과 함께 관우에게 싸움을 건 다음 성문 쪽으로 유인하여 숨어있던 궁수들이 쏘게 만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우는 쏟아지는 화살 속을 뚫고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낙양성을 무사히 통과한 관우는 닷새 후 하북으로 가는 길목인 기수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변이라는 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변이는 절대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장수였습니다. 능할 능, 손수, 빛날 안, 능수능란이란 일 따위에 익숙하고 솜씨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기수관 안으로 들어선 관우 일행은 날이 저물자 근처의 절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 갈 것을 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을 직접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기수관을 지키는 변이라고 합니다. 유황숙께로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그렇소. 오던 길에 부득이 공수와 한복의 목을 베었소. 그대도 나를 막아선다면 무사하지 못할 걸세. 옛 주인을 찾아가시는 충정어린 관 장군을 막아선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승상께 장군의 사정을 잘 말씀드릴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장군, 잠깐만. 무슨 일이시오? 변이가 오늘 밤 장군 일행을 해칠 음모를 짜놓은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 안에 술상을 차려놓고 관우를 급습하려던 변희의 계획은 이를 사전에 알려준 스님 덕분에 수포가 되고 권희는 관우의 손에 죽게 됩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관우는 다시 두 형수를 태운 수레를 보호하며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관우에게 목이 잘린 한복과 친척간이었던 형량태수 왕식은 직접 관문 앞에 나와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두 형수와 부하들을 역관에서 쉬게 하고 자신도 갑옷을 벗고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긴히 전할 말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군사들을 이끌고 숨어 있다가 관우 일행이 잠들기를 기다려 역관에 불을 지르도록 하라. 불이 붙으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제거하겠다. 왕식의 명령을 받은 호관은 횃불을 든 군사들과 마른 섭을 준비해두고 관우 일행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밖에 누구냐? 저는 왕태수의 종사관인 호반입니다. 그대는 혹시 허도성 밖에 살고 있는 호화 노인의 아들이 아닌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호반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 왕식의 계획을 관우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관우는 서둘러 일행들과 역관을 빠져나가게 되고 추격해오는 왕식을 죽여버립니다. 며칠 후 관우 일행은 활주에 도착했습니다. 활주 태수 유연은 지난번 원소군과의 싸움에서 관우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우가 알량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연으로 유연은 순순히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유연은 황하를 건너는 길목을 하후돈의 부장인 진기가 지켜 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우돈 장군의 명령을 받아 이곳을 지키고 있어. 그대는 절대로 황하를 건널 수 없어. 너는 내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내 앞길을 막은 자의 목을 모두 베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오. 내 놈이 스스로를 알량이나 문추보다 세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승상의 명을 거스르는 저놈의 목을 베어버려라. 그러나 진기는 관우를 청룡도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관우 일행은 진기의 졸개들이 가져온 배를 타고 무사히 황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관우 일행은 유비가 있는 곳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운장께서는 말을 멈추시오. 아니, 송공 아니시오? 유비 형님께서는 무사히 잘 계시오? 황수께서는 하북을 떠나 연암으로 가셨습니다. 황수께서는 장군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하북으로 가셨다가 원소에게 해를 입으실까 걱정해 저를 급히 보내셨습니다. 그때 조조의 맹장 하후돈이 관우를 쫓아와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관우를 막지 말라는 조조의 명령서를 갖고 온 사신에 의해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컨대 저희 일행이 오늘 밤 이곳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시오. 장군의 높은 이름은 익히 들어 오던 터입니다. 저는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 박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군을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곽상에게는 망나니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밤 그 아들이 적토마를 훔치려다 발굽에 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관우는 바로 칼을 들지만 곽상 부부의 간절한 부탁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해줍니다. 못난 아들놈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의 속을 썩이다니. 아이를 이리 부르시오. 내가 잘 타일러 보리다. 그 아이는 패거리들과 함께 새벽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관우의 앞에 황건적의 잔당인 배원소라는 일당이 나타나 적토마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원소는 앞에 인물이 관우임을 알고는 바로 관우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놈이 찾아와 적토마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묵고 있다면서 그 말을 빼앗자고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내 부모님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망나니 짓은 그만두고 앞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 그대는 나를 본 적이 없다면서 나를 얻지 않은 것인가? 조금 떨어진 와우산에 주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건적 장보의 부장이었는데 저처럼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창이 장군님의 조남을 들려준 이후로 늘 장군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창이 부하들을 이끌고 관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창은 관우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산적의 무리가 유비의 명예에 누가 될까 걱정하는 유비처의 말에 주창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33번째 이야기. 조자룡 정령 그대란 말인가로 이어집니다.